자, 47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여기는 본인이 채무자고 대리인이 채권자예요.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돌아온, 즉 본인의 채무자예요. 근데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금전 채무가 있고 기한이 돌았어요. 그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경우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아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등의를 본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즉 동의가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자기계약이나 아니면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쌍방대리를 못합니다. 자기행위, 자기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돼서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했는데 단서가 있죠.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 채무의 이행의 예입니다. 아, 채무의 이행이 바로 이거구나. 따라서 이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왜냐하면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 본인의 허락을 받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요거는 확정된 법률가를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빨리 이행해야만이 지원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채무를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본인에게 이익입니다. 근데 구별할 게 뭐냐면 대물변제나 경계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하여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물변제나 아니면 경계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확정된 법률관계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더 벗어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 2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위한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계약을 해제의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 해제 권한이 없는 것처럼. 3번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면 중도금과 잔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누누이 받습니다. 4번 수대리인이 수인이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누누이 받은 겁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계량행위, 관리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면 틀린 지문이다. 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자, 무권대리 행위입니다. 그러면 항상 무권대리는 본인,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와야겠죠. 그럼 상대방은 채권권, 철회권, 그 다음 135조. 철회권은, 채권권은 선악의 유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요. 135조는 선의 무과실이고 대리인이 행위 제한 능력자가 아니한다. 이게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자, 무권대리 행위는 효력이 없다. 즉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추인이 없으면, 추인을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친다. 상대방은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추인료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거절한 것을 본다. 여러 번 봤습니다. 3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135조를 묻는 문제예요. 135조의 요건, 즉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무권대리는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걸 묻는 겁니다.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법조문입니다.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자,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 49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취소권은 3년 내 추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자, 2번 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일이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그렇지 않다.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혹 나옵니다. 자,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인 경우에는 서로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 반환의 범위는 741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이냐 악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단서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이 제한 능력자의 선이나 악이나 따지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단에서 산화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이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죠. 이건 취소권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 능력이 원인이 소멸되는 위해 하는 거고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본인이 하려면 취소 원인이 소멸을 위해 하지만 제한 능력자 추인은 죄송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려면 제한 능력이라는 사유가 소멸되는 위해 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추인한 것을 묻는다. 법정 추인 사유죠. 먼저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법정 추인 사유 2,000개 담양 강제집행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을 한 경우입니다.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는 것은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만 따라서 상대방의 이행은 해당되지 않고요. 취소권자 이행 청구하는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된다. 지금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추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법정 추인 사유 요건을 쓴 겁니다. 취소 노인 추인할 수 있는 예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는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민법상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 취득 수할 수 있습니다. 2번 한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보통 아파트의 전유 부분이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에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게 아파트의 일부입니다. 다세대나 3번 미분리의 가시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을 개최한다. 제가 뭐라고 했죠? 미분리 가시,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미분리 가시는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 그 다음에 수목의 경우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등기가 하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뭐냐? 건물처럼 취급한다. 건물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취급한다. 그렇게 감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추기 때문에 왜냐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독립된 소유권을 개최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수목의 일부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해요. 미분리 가시는. 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건물로 본다. 그럼 건물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목도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약한 부하. 하지만 수목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존 등기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을 갖춘 애는 수목도 독립한 소유권을 개체된다. 즉 건물처럼 취급을 하시면 돼요. 건물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4번 토지에서 벌채돼요. 분리됐어요.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분리됐을 때 벌목을 해서 분리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5번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 경작을 했을 때는 이 법에도 상관없죠. 성숙한 것은 경작자의 소유권이 된다.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그렇지 않죠.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농작물은 수목과 다른 과실 같은 과실나무는 단연생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과실을 얻으려면. 하지만 농작물에 대해서 몇 개월 만에 다 수확 다 해요.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이런 걸 인정합니다. 명인 방법 같이 필요 없습니다. 자, 51번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토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우리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을이 있어요. 항상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사용 권한이 있는지를 보고 지금의 케이스는 을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게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한 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기 때문에 187조에 따라서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입니다. 187조 신축이니까.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어요. 근데 여기에 일부를 임대했어요. 그럼 병이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기본 학습할 때 배웠던 패턴이죠.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점유, 건물은 현재 을과 병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틀린 것은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뭐다? 사용권을 건물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 예컨대 지상권이나 아니면 토지 전세권이나 아니면 토지 임차권이 없는 경우에 갑은 뭘 생각하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런 게 쟁점이 될 겁니다. 먼저 갑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 당연히 토지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의 인도를 주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배웠죠? 토지 점유자 누구죠? 건물 소유자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배웠던 겁니다. 다만 특이한 게 뭐냐면 임차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 뭐라 하는 거죠? 퇴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냐면 퇴거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을도 퇴거 청구하냐? 아니에요. 건물 철거 안에 퇴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굳이 퇴거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소유자가 아닌 병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소송 승소하면 병이 존재하게 되면 집행이 불능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퇴거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누굴요? 건물 소유자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아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청구 의미에는 퇴거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을 처벌을 할 수 없다. 구할 수 있다. 요 내용이죠. 자,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볼게요. 갑, 을이었죠. 이 사람 소유자였는데 누구한테 있어요? 갑이 있는데 정에게 매도해주고 인도해줬어요. 정에게 매도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하고 인도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 누가 한다?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을에서 정에서 넘겨줬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넘겨줬고요. 매매된 거 다 지급했고요. 을은 정에게 인도를 해준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을이 아닌 정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누구한테? 정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쟁점인데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 처분인데 법률상 처분은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상 처분은. 다시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한 거고요. 사실상 처분은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누구가 할 수 있다? 미등기 매수인을 한다. 정을 상대로.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알 게 뭐냐면 철거는 이 사람한테 하는데 사실상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는 정을 상대이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2022년도에 유의미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을뿐만 아니라 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철거는 정에 대해서만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을과 정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이들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을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정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을이 원시 취득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잖아요. 원시 취득자인 양도인 을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누구요? 정 모두가 소유권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침해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면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있는데 을뿐만 아니라 정 모두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요. 자,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건 186조를 묻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죠. 등기를 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비교할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187조다. 즉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정인 경우에는 다르다. 2번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187조고요. 이건 187조고요. 186조가 아니라 187조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취득시효면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왜냐하면 분묘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 없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4번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소유권. 언제?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시점에. 5번 법정 갱신되는 전세권. 187조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설명을 틀린 것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고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반면에 악의 점유자는 할 수 있죠. 필요비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가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 하지만 선유 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선유이고 자주 점유의 경우에는 어떻다? 현존하는 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3번 점유분에 관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1번과 3번이 세트죠. 4번 필요비 상한 청구권에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계약 허유를 청구했다.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유는 뭐에 대해서만? 유익비에 대해서만. 필요비는 그렇지 않다.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 54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7회 이후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공동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 자,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거고 서로 간의 임대 소유자의 편익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데 최소한에 그치는 겁니다. 만약 장래 상황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임대 소유자의 소유권을 많이 제약합니다. 그래서 장래 것까지 반영하지는 않은 겁니다. 현재 상황만 반영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미 배웠습니다. 다만 방해가 되는 요소를 누가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방해의 요소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면 그 비용은 그 철거 비용은 누가 한다? 그 사람이 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통행지 소유자, 세트죠.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적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사람 비용도 부담하는 거죠. 이 세트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자,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에요.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기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결국은 누군가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킨 거예요.
소유권의 내용이 사용 권한, 토지권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인데 그 사용 수익의 내용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를 확장시켜 주는 거지 사용 수익의 측면에서 그 편익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지 독립한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통행 지역권에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권의 대표적인 게 통행 지역권이에요. 그리고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승역지의 취득시효는 원칙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비로소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는 분묘 그 자체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필요 없지만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는 뭐한다? 원칙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하는 경우에 그럼 보상,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있다. 왜냐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는 손해를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으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사실은 통행지역권은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어떤 주장할 때 주의토지 통행권 주장하면 통행지역권 같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요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죠. 통행지역권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심화학습으로 좀 알아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55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따르고 그 특약이 없으면 지분 비율로 따라서 관리 비용 부담한다. 3번 요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분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자 핵심은 본질적 부분을 본질적 침해가 뭐냐면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 효력이 미친다. 원칙으로 미치지 않는다. 자, 사용 수익에 관련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사이에 야 이렇게 이 공유를 이렇게 사용하자. 그 누가 수익 얻는다 그런 특약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특정 승계인도 그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도 그 특약에 구속이 됩니다.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특약의 내용이 그 특약이 지분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경우 이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경우와 하더라도 특정 승계인이 본질적 부분 침해 사실을 알고도 지분권을 취득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나는 사용 수익 관심 없어. 나는 공유 지분에서 나중에 처분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경우거든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 패턴이 이렇게 난 겁니다. 원칙은 승계되지만 사용수익 관리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침해하는 경우 예컨대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승계되지 않아요. 하지만 특정 승계의 그런 사실을 알고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 자,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자, 3자의 점유가 가반수 지분권자에서 도래한 건지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에서 도래한 건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했던 거죠. 제3자 점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점유가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상대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도 없고 또한 토지의 인도 청구도 못합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의 점유가 소수 지분권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5번 공유분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분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27회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그 이후에 전월 함유적 판결에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뀝니다. 이 당시에는 27회 당시에는 맞는 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틀렸습니다. 2020년 이후로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그래서 지금은 틀리다. 그렇게 된 시험에 2020년 이후로 몇 년간은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56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